이게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되게 초반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서 그 전에 일본 혐한이 있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조금 섬찟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보이콧해서 사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뭐 일본 펜이라도 하나 쓰고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냥 단순히 보이콧을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구나, 혐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중국인에 대한 굉장히 혐오 발언이 그냥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혐오가 이렇게 혐오로 끝날 것인가 이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당시에 제가 이제 알고 지냈던 세터민 주민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 억양 때문에 중국인으로 오인을 받아서 한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다니는 걸 좀 무서워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뭐 중국을 찬양하자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백석이 주로 많이 그렸던 게 새우거든요. 새우가 왜 그려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앞쪽에 좀 되긴 됩니다만 새우를 실제로 반복해서 여러 번 그릴 수 있게끔 키트가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새우를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제 백석 자체가 반복해서 그리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복해서 그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화구를 주고 그것들로 반복해서 그려서 맨 마지막에 이제 족자를 만드는 것도 족자를 만들어서 자기 이제 도장을 뭐라 그러죠? 전각을 통해서 자기 도장을 찍는 것까지 이제 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걸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중국인이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거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랑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 걸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웃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도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중국 아이들이 많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화에 있어서 모르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래서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약간 중국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막 말투가 화내는 말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 이들도 아무래도 또 같은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도 많고 또 공통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많이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뒤로 갈수록은 약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고 그동안은 그냥 생각만으로 머물렀던 건데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기회도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키는 놀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논다는 거. 근데 원래 같이 놀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놀이는 항상 전통적인 그 아이들 놀이에서 시작했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뭐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라든지 이런 놀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간과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믿지 못했던 거는 진짜 재밌게 잘 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놀아봤더니 재밌게 잘 놀아졌다. 그래서 하면서 서로 보면서 웃고, 그리고 이제 웃는 같은 목적과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웃었던 순간에 어떤 그런 레포라든지 걱정 같은 게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놀이들이 그 뷰러 스폴린의 조금 더 온라인 워크숍으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오브제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브제는 가상의 물질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손 안에서 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질성을 가진 공으로서 배우와 배우 사이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을 가지고 뭐 튕겼다가 놀다가 이거를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원해 이러면서 원해한테 주면 그 공을 원해가 받고. 근데 이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튀기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전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그 공을 던지고 주고 받고 하면서 이 공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간 속에 실제하는 것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공도 그렇고 줄넘기도 그렇고, 공간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장소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씬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물건을 원래 비올라 스폴린의 그 시어터 연습 방식에 스페이스 오브제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스페이스 오브제라는 특성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저기서 전달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연결고리가 유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체 중에 부분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모든 이제 줌상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앉아 있고 갤러리 뷰로, 그리고 어떤 큰 대상, 그러니까 뭐 동물이든 기계든 어떤 큰 대상에 각각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보여주면 그거를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큰 코끼리의 움직이는 귀를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코끼리의 코, 뭐 꼬리, 거대한 몸통,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플레이어는 대장, 그리고 뭐 발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살이 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같이 동시에 그 하나의 거대한 코끼리로서의 움직임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리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나고 있지 않지만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신체를 온몸으로 쓰는 것이 되게 실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실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게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레타실 선생님 말씀 중에 누구도 아무도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다. 경험만이 가르칠 뿐이다. 그래서 나는 게임을 한다. 놀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류의 되게 거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뭐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인류의 문제다.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키가 사실 의사소통 기능을 회복하고,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놀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험으로서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만나고 더 놀고, 이 누군가를 나도 앞으로 만날 때 내가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에 새겨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던 아테네아 단체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 가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Can I start? Os ha enviado por chat el libro del taller, ¿no? You just send the work. 일단
일단 제가 이 워크숍 컨셉이 나라별 제스처를 탐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이 워크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서양과 동양의 어떤 표현, 소통 방식이 틀린 것에 대한 어떤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찾아보자. 전도성 실, LED, 배터리, 전도성 테이프, 바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키트에 들어있는 워크숍북을 넘겨주시면 디자인이 가능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각자 원하는 디자인을 해줍니다. 모양의 제스처 장갑을 완성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한국 분들이 어떤 이런 전자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캐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스처의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제스처의 범위가 많지 않고 그 제스처는 되게 미국에서 온 제스처들 위주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스처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보면은 이제 이 제스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왔다. 뭐 이런 역사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애가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에서는 이거를 계획했을 때 참여자들이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재료까지 구해서 참여하고 또 이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능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 매체와 관련하거나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그 밑에 단계가 레이거시 매체라고 그러죠. TV나 뭐 텔레비전이나 뭐 그 라디오, 신문 매체 그 밑에 단계로 또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니 언어나 그림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언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몸이나 제스처 아니면은 목소리, 사운드로 이렇게 소통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어요. 저희가 항상 생각을 했던 그 매체 중심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너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 모든 매체를 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것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리터러시라는 것이 의사소통이고 또 소통을 하면서 소통의 부재와 그 다음에 소통이 엇갈리는 것이 매체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리터러시라는 것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 몸,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한 방향의 그 리터러시 수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나 또 국제 워크숍 같은 형태를 원래는 취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다 보니 조금은 소규모의 어떤 스터디 정도의 단어가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형태를 저희가 선택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그 선정한 아티스트들은 V&A, 영국 런던에 있는 뮤지엄의 큐레이터 한 분과 그리고 영국에서 또 퍼포먼스를 전공한 교수님과 그리고 바수라마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다양한 아트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는 바수라마 팀 중에 한 명의 아티스트와 그리고 또 테크니컬을 전공했지만 아트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또 기획가인 영국에 있는 또 친구를 섭외하게 됐습니다. 이 지구의 어디에 위치해 있든 지금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냐는 것, 그리고 이 고민들을 나눈다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더 같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 발견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좀 새로운 방향을 이번에 연구를 한 건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잡고 있는 어떤 포맷 자체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아티스트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의 사례가 일단 영국과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 또 두 나라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언택트 방법에 대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요. 진흥원에서는 ODA 사업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런 방향도 여러 가지로 계속 뭔가 방향성을 뻗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사례라고 하는 것이 꼭 그 ODA적인 방법 외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다양한 나라들의 새로운 접근을 오히려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기조로 한 디자인, 또 연극, 그리고 공예, 그리고 사진, 영화, 또 국악, 또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5,0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학교로 또 사회로 나가서 직접 수업하는 이런 모델도 사실 굉장히 좋은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를 연구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늘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또 어라운드에서 연구하게 된 언택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가 추가된다면, 사실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가 오히려 해외에도 많이 또 알려지고, 또 이것이 또 해외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